2014년 10월 35, 새 파주주 알고라드가 여러 미해결 실종 사건과 관련해 체포되었을 때 노스캐롤라이나주 클레멘스 지역 사회에서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라드는 오랜 정신건강 문제에 이력이 있었고 그의 집이 죽음과 부패, 피로 가득 찬 공포의 집이라는 소문이 수년간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결코 괴물이 아니었다며 단지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 남자였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주주 알고라드는 한때 존 알렉산더 로슨이라는 평범한 미국 소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알고라드를 냉혈한 살인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방치와 자해, 그리고 부패로 가득한 이 끔찍한 길에 들어서게 된 걸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파주주 알고라드와 그의 공포의 집에 얽힌 충격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며 이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일부를 풀어보려 합니다. 파주주 알고라드는 1978년 8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존 알렉산더 로슨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알고라드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들은 기껏해야 불분명합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패트리샤 질레스피는 더 데블 유 노우에서 알고라드가 자신을 이라크 출신이라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고위 사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들은 그가 조금은 엉뚱하고 조금은 감정적인 아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알고라드의 어린 시절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는 2010년 그가 살인사건의 범행 후 공범으로 기소된 후 강제로 받게 된 정신과 평가에서 나옵니다. 그 정신과 평가는 포사이스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의해 실수로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알고라드는 자신이 혼외자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역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복 누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그녀의 친척들에게서 자랐으며 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어머니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신시아 제임스는 실제로 알고라드가 태어났을 때 자신이 그의 아버지와 결혼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가 2살 때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했고 그가 8살쯤 되었을 때 별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고라드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그는 평생 감옥을 들락날락하며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없었습니다. 신시아는 아들이 12살 때 재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수학을 어려워해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광장공포증은 16세쯤에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알고라드는 성장 과정에서 학대나 방임을 당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가족 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물 남용 문제로 법적 문제에 휘말린 삼촌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알고라드 본인에 따르면 그는 9학년 즉 15세 무렵에 학교를 자퇴했는데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퇴하기 전에도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었고 13세 때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시아는 그가 문제를 일으키자 도움을 받게 하려고 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이 나이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라드는 그 당시 자신이 광장공포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며 집 밖에 나가면 불안감이 너무 심해져서 기절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현병 진단도 받았는데 이유는 내가 편집증에 시달리고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울증이라고 부른 오늘날에는 양극성 장애로 더 잘 알려진 질환도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결과로 기분 변화가 심하지만 사소한 일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고라드는 자신이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가에서 알고라드는 성인이 된 후 술을 많이 마셨다고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맥주 12캔을 마신다고 주장하며 그냥 마음이 진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시간 술을 끊으면 손이 떨리는 금단 증상을 겪는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를 혼란스럽게 만든 건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자신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받았던 치료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약을 처방받지 않았고 10대 때만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26세에 처음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광장공포증이 꽤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대화에서는 몇 년 전 이미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지만 교통 문제로 중도에 그만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쯤 약을 처방받았지만 약을 먹으면 좀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23세 때 알고라드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20대에도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체포되기 전까지 그는 단 하루만 감옥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한 후 알고라드와 그의 어머니는 포사이스 카운티의 작은 마을인 클레몬스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은 작지만 종교적인 공동체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매주 교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실업률이 높고 좋은 전망이 부족한 곳으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서 어떤 형태의 오락거리도 찾기 힘들어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시아는 아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곧 자금이 바닥나서 전문가를 계속 만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좋은 일만 기억하고 나쁜 일은 잊으려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애는 천사는 아니었지만 나쁜 사람이나 괴물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불렀든요. 1990년대 중반부터 현지인들은 곧 알고라드의 명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존 로슨이었지만 자신을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악마 파주주라고 불렀습니다. 2002년에 들어서야 그는 합법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대한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얼굴에 문신을 하고 이빨을 뾰족하게 갈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메스암페타민에 취해 있을 때 했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동물 희생 제물을 정기적으로 바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날씨를 조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정신과 평가에 따르면 알고라드는 17세 때부터 수메르 종교를 실천해왔다고 말했지만 자신만이 그 종교를 실천하는 유일한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평가를 받는 동안 블랙 문 기간에 필요한 의식을 수행하지 못할까봐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의식이 동물 희생 제물임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의식을 못하면 자살할까 걱정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성인이 된 어느 시점부터 알고라드는 목욕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평가를 받을 당시 그는 1년에 한 번 만 목욕을 하고 거의 이를 닦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 위생이 몸의 감염과 질병을 막는 방어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알고라드는 잠시 조경회사에서 일했지만 곧 실직했고 광장공포증 진단으로 받은 장애수당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어머니와 함께 2749 노필 드라이브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곳은 사회 부적응자들과 주변인들의 사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그가 괴짜이자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끌렸습니다. 네이트 앤더슨은 살인사건 전 알고라드의 자칭 추종자였으며 알고라드를 비틀린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 카리스마가 주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매력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우라는 중독적이며 곁에 있으면 자유롭고 강해진다며 그는 조종으로 사람을 통제했다. 모두 법과 질서를 숭배하나 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나키스트가 될 거고 이빨을 뾰족하게 갈고 얼굴 전체에 문신을 할 거야. 체드 낸스. 한편 카멜 시티 디스패치의 편집장은 이 점에 대해 덧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라드는 클레멘스의 강한 종교적 공동체와는 완전히 반대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모두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니까 그는 악마가 되었죠. 그는 사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파주주라는 이름조차도. 제 말은 이봐요. 그건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악마의 이름이잖아요. 가장 크고 무서운 존재가 뭐겠어요? 바로 사탄이죠. 체드는 알고라드가 신중하게 만든 페르소나를 가졌고 맨슨의 요소도 약간 있었다고 덧붙였어요. 거기에 안톤 라베이도 좀 섞고 1980년대 헤비메탈도 좀 넣고 알죠? 666 같은 것들. 그러면 완성되는 거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그는 알고라드가 9.11 테러 이후에는 머리 장식 등 더 많은 아랍식 복장까지 입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어요. 알고라드의 한 지인은 그가 클레멘스의 찰스 맨슨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어요. 다큐멘터리 감독 패트리샤 질레스피도 비슷한 의견을 내비치며 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동물을 희생시키거나 자신을 둘러싼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죠. 그가 루시퍼교와 이슬람, 이 두 가지 매우 상반된 종교의 요소를 선택해서 결합했다는 사실은 그가 기독교 중심의 9.11 이후 공동체에 정확히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수위를 높이고 또 높였습니다. 데이비드 애덤스는 네가 아는 악마 촬영팀과 이야기할 때 알고라드와 10년 동안 친구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로 그냥 어울렸어요. 가끔씩 헤로인을 조금 하기도 했고 그냥 똥이나 싸고 술 마시고 서로를 베기도 했죠. 새의 피를 마신 적도 있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즐겁게 지냈던 거죠. 그는 사람들이 알고라드와 어울렸던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집에는 규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든지 허용됐죠. 사람들은 재산을 파손하거나 낭유에 참여하거나 폭력적인 싸움을 시작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죠. 알고라드에겐 모든 것이 허용됐습니다. 모두의 말처럼 그의 노필 드라이브 집이 매우 더러웠던 이유 중 하나는 규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이트 앤더슨은 그 건물에서 항상 소변과 썩는 냄새가 났다고 회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 블랙메탈 음악이 흘러나왔고 파티 참석자들은 끊임없이 싸우거나 카펫에 소변을 보거나 방구석에 대변을 보는 등 더러움을 더했습니다. 체드 낸스는 규칙 없는 파티의 매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에서 일자리를 찾고 월세를 내기 위해 힘겹게 돈을 모으는 동안 파괴가 장려되고 비판이나 압박이 전혀 없으며 참석자들에게 자유롭게 마약이 제공되는 환경은 아마도 색다르고 신선한 변화였을 것입니다. 알고라드는 종종 나이가 더 많은 10대들을 노리는 방식으로도 명성을 얻었습니다. 대부분 그의 여자친구들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나이에 경험이 부족하고 취약했습니다. 엠버 버블스버치는 그런 여자친구였고 알고라드를 만났을 때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캐디는 버치가 알고라드를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었죠. 그녀는 샤워를 멈췄고 눈썹을 모두 밀어버렸으며 동물을 더 쉽게 물기 위해 이빨을 뾰족하게 갈았다고 합니다. 캐디는 두 사람이 자주 서로를 베어서 피를 마셨고 동물의 피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캐디가 2005년 7월 처음으로 알고라드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만남은 소름 끼쳤습니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끔찍한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집에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지하실에 시체가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만든 것은 이런 기괴하고 괴상한 파티들과 그가 끊임없이 사귀던 앳된 여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불구, 그리고 다른 극단적인 폭력에 대한 소문들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아담스는 알고라드의 힘이 두려움에서 비롯됐으며 그가 늘 사람들에게 사냥과 불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노숙자들을 쏘고 찌르고 죽인 일을 자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데이비드는 그랬는데 그는 나는 그가 멋져 보이려고 하는 줄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알고라드는 데이비드에게 지하실에 누군가를 가뒀으니 그 사람이 나오려 하면 막으라고 했지만 데이비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고라드가 늘어놓는 또 하나의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하실에서 아무도 보거나 듣지 못하자 자신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2005년에 알고라드와 한 달 동안 함께 살았다고 주장한 비앙카 히스라는 여성은 허핑턴 포스트에 파즈는 모두에게 무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를 전혀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다른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해골 유해에 대해 웃으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알고라드는 두 곳에서 각각 매춘부 2명을 데려와서 그들을 살해하고 먹은 뒤 일부 유해는 불태우고 나머지는 묻었다고 합니다. 조쉬 웨즐러는 22살 때 1999년 워싱턴주 올림피아를 여행하던 25살의 스테이시 카터를 만났습니다. 스테이시는 자신이 어떻게 조쉬에게 반하게 되었는지 회상하며 그가 동물을 사랑하고 승마를 즐기며 재미있고 외향적이고 호감 가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둘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벤을 빌려 전국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쉬는 항상 신사였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과 자주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조쉬와 스테이시는 함께 정착하여 땅을 구입했고 그곳에 말 농장과 재활센터를 짓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그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제때 내지 못하기 시작했고 스테이시가 임신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에 농장을 잃었고 그 후 몇 달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다른 승마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조쉬는 트레일러로 이사해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기호용 마약, 즉 대마초와 버섯을 파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섯을 우편으로 받는 실수를 저질렀고 법 집행기관의 수사가 그의 집까지 이어져 결국 불법 약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쉬는 2009년 2월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체포는 클레멘치에서 큰 사건이었고 유죄 판결 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테이시는 2009년 7월에 전 연인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해 여름 그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은 바비큐 파티에서 서로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쉬는 그 직후 실종되었습니다. 스테이시는 처음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쉬가 보호관찰관을 피하려고 그녀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쉬의 어머니는 점점 걱정했으며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도 아들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스테이시는 조쉬가 아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2010년 초 스테이시는 그의 보호관찰관조차도 그를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2010년 2월 15일에 그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2005년 7월 그의 차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버려져 있고 키도 시동에 꽂힌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찰도 그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스가 실종 신고되기 전부터 이미 현지에서는 바수즈라는 남자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9월 24일 익명의 제보자가 포사이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클레멘스에 사는 테주주라는 남성이 자신의 뒷마당에서 한 남성을 총으로 쏘고 묻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보에도 수사관들은 알고라드의 집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후 여러 건의 제보가 파주주 알고라드를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보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주민인 실비아 르보가 곧 나타나 더 데블 유노우에서 조쉬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알고라드와 그의 여자친구 엠버 버치는 그를 알고라드 집 지하실에 가두고 며칠 동안 굶긴 뒤 그의 팔다리를 절단하고 정원에 묻었다고 합니다. 실비아는 자신이 버치와 알고라드의 홈비디오를 억지로 봤다고 했고 그 영상에서 알고라드는 조쉬의 피 묻은 반다나를 쓰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비아는 자신이 들은 소문에 걱정이 되어 알고라드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고 그들의 대답을 녹음하면서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나 적어도 경찰이 집을 수색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실비아는 아는 것을 가지고 보안관 사무실에 갔지만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2010년 5월 알고라드의 어머니는 그가 자신을 목졸라 기절시킨 후 가정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이후 추가로 일어난 일은 없었습니다. 5개월 후인 10월 그는 니콜라스 리치라는 남성과 함께 조셉 챈들러라는 남성의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체포되었습니다. 조셉 챈들러는 30세의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으며 몇 달 전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6월 7일 야드킨 카운티의 도나우 공원에 있는 보트 경사로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조셉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일부러 선택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외출했다가 가게에서 두 남성과 마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알고라드 리치와 함께 차를 타고 도나우 공원으로 갔습니다. 조셉은 담배에 불을 붙이던 중 총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라드와 리치는 이 모든 사건이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3월 리치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라드는 범행 후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때 그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정신감정을 받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 정신감정 결과 알고라드는 알코올 의존증,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공황장애, 그리고 분열형 인격장애 등 여러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약물을 처방받았고 약물 남용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후자의 치료와 그의 정신건강 문제 치료는 감독해 석방되는 동안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건으로 권고되었습니다. 알고라드는 결국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고 그는 집행유예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라드의 마지막 희생자 톰이 웰시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계급 남성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동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세 형제 중에서 맏이었습니다. 2009년 10월 조스가 실종된 지 3개월 후 그의 실종 시기 즈음에 그는 클레멘스에 있는 형제의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10월 초 어느 날 저녁 7시 30분경 페드로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매트 플라워스는 알고라드의 옛 친구로 The Devil You Know에서 그를 아무런 목표도 없고 긍정적인 일을 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으며 매우 사악한 인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매트는 군대에 입대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 딕시 로스는 이제 알고라드의 약혼녀 중 한 명이었고 2005년 11월 매트와 만났을 때 그녀는 앰버 버치가 어느 날 밤 자신을 집으로 불러 시신을 묻는 것을 도와달라고 강요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고 했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끝에 매트는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를 했고 이야기에서 딕시의 이름은 빼놓았습니다. 2010년 이월 포사이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알고라드의 높힐 드라이브 자택을 수색했지만 살인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4년이 지나서야 수사관들이 실제로 인간의 유해를 발견할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10월 5일 당국은 집 뒤편 정원에서 수색을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흙과 잔디가 뒤틀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오후 첫 번째 해골이 발견되었고 곧이어 두 번째 시신도 발견되었습니다. 집의 나머지 부분도 수색되었으며 경찰관들은 집안의 악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전신 보호복을 착용했습니다. 10월 10일 시신 발견과 관련하여 3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5세의 알고라드, 24세의 앰버 버치, 그리고 28세의 크리스탈 매틀록이었습니다. 알고라드와 버치는 토미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및 사후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매틀록은 조시의 시신을 매장하는 데 도움을 준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흘 후 시신들은 실종된 남성들인 토미 웰시와 조시 웨줄러로 신원 확인되었습니다. 윈스턴 세일럼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조시는 2009년 7월 총에 맞아 사망하기 전 3주 동안 알고라드와 함께 클레멘스 자택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신시아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머물 곳이 없었어요. 집에 난방이 끊겼는지 뭔지 그래서 소파에서 잘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조니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어요. 한편 토미는 버치와 알고라드가 함께 어울리며 술을 마시던 주유소에서 그들에게 픽업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살인사건의 명확한 동기를 찾지 못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토미는 소파에 앉아있다가 버치가 0.22 구경 소총을 집어들어 그의 머리 뒤쪽을 2번 쏘았다고 합니다. 3달 전
알고라드는 같은 무기를 사용해 조쉬를 살해했으며 그의 머리를 3번, 몸통을 4번 쏘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몇 주간 집에 있었고 버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돌아와 알고라드와 함께 시신을 묻었습니다. 버치는 결국 2급 살인 무장 강도 그리고 살인 후 범행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토미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조쉬를 묻는데도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이 합의한 인정협상 덕분에 버치는 총 30년 8개월에서 39년 2개월까지 이어지는 3개의 연속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줄리 보이어, 버치의 변호사에 따르면 알고라드는 그들의 관계 내내 버치를 신체적, 심리적으로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 경찰이 가정 내 분쟁과 신고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그 집에 출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버치의 또 다른 친구는 버치가 알고라드를 만나기 전에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지만 그 후로는 그의 생활 방식에 빠지고 그의 정체성에 빠져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보이어는 자신의 의뢰인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며 알고라드가 조셉 챈들러 사건에서 선고받은 내용 중 일부가 그의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것이었고 버치가 그를 치료 세션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느 날 그곳의 전문가 중 한 명이 그녀에게도 치료를 받아보라고 제안했지만 그녀가 실제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어는 버치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탈 매틀록은 한편 1급 살인 사건의 범행 후 공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징역 3년 2개월에서 4년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새벽 3시경 알고라드는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중 롤리의 중앙교도소 자신의 감방에서 반응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소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는 오전 4시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 클레멘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알고라드가 자신의 이빨을 갈아 팔에 상처를 내고 동맥을 끊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 집행기관은 상황에 대해 더 이상의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라드의 사망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는 거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포사이스 카운티 보안관실의 브래드 스탠리 부국장은 알고라드의 팔 중 하나에 상처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보관 명령 때문에 알고라드의 사망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기자들로부터 제기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의 행동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알고라드의 감방이 철저하게 수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나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치아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그가 자신의 치아로 동맥을 찔러 출혈로 사망했다는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왜 그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을 혼자 하도록 방치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쉬의 어머니 마사 씨는 왜 자신의 아들이 표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은 그가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내게 증명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알고라드의 죽음에는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지만 그 해의 등장에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엠버 버치의 신문 중에 알고라드의 어머니 신시아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쾅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서자 아들이 총을 들고 조시 시신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시아는 경찰에 연락하는 대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계속 출근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왔을 때 그녀의 아들은 조시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더욱이 형사들은 10월에 토미 웰시가 살해된 후 신시아가 버치와 또 다른 여성이 그의 시신을 뒷마당으로 옮기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에 수색 영장이 공개된 후 신시아가 실제로 토미의 살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엠버 버치를 강하게 지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국은 버치를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집주인인 신시아에게 집을 수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아들을 보호하려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신시아가 두 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왜 기소되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신시아의 전 친구로 그녀의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를 알았던 사람은 알고라드가 그렇게 된 데에 신시아가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시아가 알고라드를 13살 때 정신건강시설에 보냈을 때 그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그의 새아버지가 학대적이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 친구는 신시아가 알고라드를 나쁜 환경에서 키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그녀는 신시아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서 자주 남자들을 불러들이거나 심지어 알고라드를 오랜 시간 혼자 내버려 두기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버치, 매틀러, 그리고 알고라드가 체포된 후 신시아는 아들과 함께 살던 노필 드라이브의 집을 떠나 조용히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판정된 후 2015년 4월에 철거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그 공포의 집이 사라진 것을 기뻐했지만 한 주민은 알고라드가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체드 낸스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철거가 너무 빨리 이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와 경찰이 사건 처리의 잘못에서 시선을 돌린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이 알고라드를 범죄자로 알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이는 적었고 신고자도 경찰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무려 5년이나 기다렸다가 결국 그의 뒷마당을 수색했을까요? 체드는 우리 사회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만약 누군가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파괴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걸 본다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조시의 전 연인 스테이시는 비슷한 의견을 내비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파주주가 어렸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 틈을 빠져나갔을까요? 알고라드와 그의 공범들이 체포된 후 몇 주 동안 주류 언론은 이 세 사람을 빠르게 악마로 낙인 찍고 그들의 사탄 숭배, 동물 희생, 피해 의식 등을 언급하며 결국 모든 것이 일종의 서커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패트리샤 질레스피는 일부 언론이 이것을 성적 컬트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언급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성적 컬트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더러운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곳에는 어느 정도 학대를 당해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집에 많은 마약과 함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맞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체계적인 여성 혐오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는 것보다 저기 사탄의 신부들이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완성한 바이스 다큐멘터리 더 데블 유 노우는 알고라드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과 그들이 겪는 고통,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질레스피와 체드 댄스 모두 알고라드가 오랫동안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시스템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조시와 토미 같은 이들을 단순히 집에 돌아오지 않은 방랑자로 여겨 무시했습니다. 알고라드가 어렸을 때 정신건강이 제대로 돌봄과 치료를 받았다면 성인이 되어 그렇게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패트리샤는 우리는 그들을 사라지게 놔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력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도 꼭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라드를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가 실제로 더 많은 희생자가 있든 없든 그의 행동의 최종 결과는 클레멘스라는 작은 공동체에 엄청난 파괴를 남겼고 그들은 이제 그 조각들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토미, 조셉, 조시 가족들은 왜 표적이 됐는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마사 웨찔러는 알고라드가 죽을 때 비겁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하며 그가 지옥에서 불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